간병인 쓰라니까. 우리도 바쁘다고. 어머님이 오래 계시면 우리도 힘들어. 병원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간병인 쓰면 되잖아. 복도 끝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상대는 친구 같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향해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고 다른 이와 대화하며 그렇게 제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며느리의 말, 그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끝내 제 곁을 지켜준 건 가족이 아니라 간병인이었고, 며느리의 진심이 드러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도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선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도 저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남편과 함께 한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손님이 밀려드는 점심시간에도 밤늦도록 뒷정리를 하며 졸음을 참던 순간에도 늘 가족만큼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기름 튄 앞치마와 땀에 젖은 손바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민호, 제게는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희정을 맞이했을 때도 저는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했습니다. 처음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웃어주던 날, 저는 정말로 내게 딸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웃음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말로 대충 차린 밥상을 내놓는 며느리의 모습.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죽이라도 끓여오겠지 기대하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부터 모실 간병인 윤이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대신 타인의 손길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까지 모두 제게는 기다림의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 끝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가 손수 죽이라도 끓여오면 얼마나 힘이 될까가. 저는 여전히 그 기대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번번이 깨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회사 일이 많아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그래, 바쁘면 일해야지. 나는 괜찮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은 더 깊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미안해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묻어나면 저는 그 마음 하나로도 위로를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돈 보내드렸으니까 간병인 쓰세요. 요즘 저도 회사 일 바쁘고 민호도 정신이 없어요. 간병인 쓰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고 오히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어투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계산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시 병원에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천천히 걸어 나오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쓰라니까요. 저희도 바빠요. 어머님 오래 계시면 우리도 힘들다고요. 병원비도 그렇고요. 내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저 부담이고 짐이라는 것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간병인 윤희가 다가와 제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닌데 듣고 말았네. 윤희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병실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가족에게서조차 받지 못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바라던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작은 것조차 제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고. 기다림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는 병실, 대신 낯선 간병인이 제 곁을 지켜주는 이 현실이 어쩌면 더 진실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몸이 조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었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주는 꼭 찾아뵐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괜찮다. 내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열심히 해라. 목소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했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 병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간병인 윤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 씨, 고맙습니다.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돌봐줘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일이라서 했을 뿐인데요. 그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천금같이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더는 아들 부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기다림 대신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세월의 흔적이 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마련하고 지켜온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이 집마저도 제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병실에서 느낀 차가움이 아직도 제 뼛속 깊이 남아 있었던 탓이겠지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례적인 인사처럼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며느리가 꺼낸 말은 제 가슴을 또다시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또 아프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집 명의를 민호한테로 바꿔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괜히 서류 정리하느라 힘드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건강을 걱정한다는 듯하던 그 얼굴에서 이제는 집과 재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으니까요. 아들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저한테 명의를 넘겨놓으시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쉽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아들의 입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조차 오지 않고 간병인 손에 맡겨버린 그들이 이제는 제 입에서 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대답을 당연하게 여기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아들은 설득하는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번쩍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제 삶이 스쳐갔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16시간씩 서서 일하며 번 돈, 남편 병수발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장사, 그리고 단 한 푼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온 통장. 그 모든 게 결국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가족을 지키겠다고 쥐고 있던 돈이 결국은 가족의 진심을 가려버린 장막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제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보마. 아들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며 안도의 빛을 띠었고 며느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 순간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곧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제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통장 장마다 손때 묻은 숫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청춘과 고생이 그대로 적혀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돈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쓰일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병실에서 했던 말, 간병인 쓰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도, 이 돈도 더 이상은 그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곳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간병인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를 가족처럼 돌봐줘서. 윤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겸손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이야말로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요구하는 명예 이전 따위는 더 이상 제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찬 그릇들을 치우면서도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명에 바꿔두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셔야죠. 그 말들이 제 귀에 자꾸만 들려와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모아온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써온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남편이 떠나던 날 제게 남긴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순간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한 권 펼쳐보니 숫자들이 제 인생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다녀간 빈 접시를 닦으며 모은 돈, 남편의 약값을 마련하려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 그리고 혼자 남아서도 아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제 청춘의 기록이자 제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들이 이제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모은 돈이었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제가 짐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 돈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지켜낼지 묻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벌고 사람답게 나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둘이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무정한 말과 냉정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만히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내 남은 세월을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을 위해 써야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도장을 꺼내어 손에 쥐니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제가 증여와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처럼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간병인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내일은 더 나아지실 거예요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마 그녀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서 저는 가족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상자 안의 통장과 도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들이 원하던 명예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제 스스로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쥐고만 있던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다림을 접고 제 삶을 제 손에 다시 쥐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구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나이 70에 이런 곳을 직접 발걸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저는 돈을 벌고 모으는 데만 익숙했지,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박 씨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이유로 증여 절차를 알아보시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프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병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남은 걸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분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 상속인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지금 정식 절차에 따라 공증까지 받아두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였으니까요. 저는 일부는 저를 돌봐준 윤희 씨에게, 또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위해 조금만 남기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과 통장 사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묘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챙기고 하나하나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인생을 주도한다는 사실에 오래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까지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뜻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나 정옥은 내 남은 재산 중 일부를 간병인 윤희에게 증여하며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는 내 생활비와 거처 유지에 사용한다.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 자유로운 선택임을 밝힌다. 직접 그 문장을 읽고 서명하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쓰여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쓰임이 나를 배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를 지켜준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문서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제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지켰다는 자부심에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일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명예 이전 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리 다 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덧붙인 한마디가 그 웃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다 정리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켜온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제 삶의 기준과 자존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셨던 정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아직 안 하신 건 아니죠? 저는 식탁 위에 준비해 둔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차분하게 손을 뻗어 그 봉투를 두 사람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놨다. 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받은 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증여계약서, 기부 접수 확인증까지 모두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희정은 옆에서 그것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간병인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재단의 기부란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병실에 누워있던 내 옆자리를 지켜주지도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 너희들이었다. 내가 정리한 건 내 뜻이고 내 남은 삶이다. 누구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조금 부족했어도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맞다. 하지만 아들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내가 놓쳤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 곁에 없었던 걸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서운하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다 정리해버리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아들인데 상속은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상속이 당연하다니. 그건 내 생각이다. 나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든 내 자유다. 너희는 그저 당연하다는 말로 내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싶었던 거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는 분노의 치를 떨며 제게 날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병실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 간병인 쓰라니까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게 너희의 진심이었지 않느냐?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너희에게 남길 게 없다는 걸. 아들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희정이가 잠깐 잘못 말한 겁니다. 저도 바빠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도 이런 식은 너무하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내 곁을 비웠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했다. 너희가 소송을 건다 해도 이미 내 뜻은 지켜진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제 마음을 짓눌러 왔던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늘 엄마니까, 어머님이니까 라는 이유로 제 존재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냈다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기대할 건 없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살 것이고, 내 뜻대로 떠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말없이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서를 보여준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앙금이 오늘 이렇게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간병인한테까지 증여를 하신 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제 곁을 지켜준 건 아들이 아니라 간병인이었고,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준 건 며느리가 아닌 타인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거다. 내가 그 책임을 외면했을 때 이미 결과는 정해진 거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속마음은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여전히 날선 목소리로 따져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 아닙니까? 잠깐 실수한 걸 가지고 평생 쌓아온 걸 이렇게 한 번에 부정하시면 너무 가혹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혹한 건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내 옆에 없었던 게 더 가혹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 그 태도가 더 잔인했다. 나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분노의 변명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간병인 윤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잠시 웃었습니다. 제 곁에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순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윤희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발 그 서류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조금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의 위기 앞에서만 달라질 뿐,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바로 내 마지막 남은 힘이다. 며느리는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정아, 내가 진심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좋겠지. 하지만 그건 이제 너희 부부의 문제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변화에 기대지 않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후회와 눈물로 매달린다 해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이유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지 못한 건 돈이 아니었다. 너희가 내게 주지 못한 건 단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준 사람에게 나는 내 마음과 재산을 남긴다. 그것뿐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문서 사본만이 두 사람의 눈앞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허울을 단숨에 벗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전해지지 않을 제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그리고 희정아.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오래 애써왔다. 하지만 내 병실을 찾지 않았던 그날, 너희가 보여준 건 외면과 차가움뿐이었다. 나는 그날로 깨달았다. 너희에게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 곁을 지켜준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내 손을 잡아준 건 낯선 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모든 걸 정리했다. 이것은 복수이자 동시에 내 마지막 선택이었다. 너희가 후회한다면 그건 너희 몫일 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속에 고이 두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더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을 정리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집을 떠나 작은 방 한 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햇빛은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제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환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분노와 후회 속에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후회를 위로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이고 제 시간은 제 몫이니까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켜준 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마음을 다해 내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뜻과 내 선택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또 어떤 분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